예, 저는 이제 일찍이 예,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를 2018년도에 쓰고 페미니즘은 틀렸다 그 책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페미니즘을 넘어 휴머니즘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제가 이게 이제 좀 빛을 보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뭐 홍준표 지금 이제 대구시장이 되셨죠. 네, 홍준표 그 의원님도 이제 원래 좀 마초 성격이 강한데 이제 제 책을 읽고 휴머니즘을 얘기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또 휴머니즘을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페미니즘 자체가 워낙이 이제 남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선 현대 페미니즘 자체가 신좌파 운동이죠.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뉴랩트 운동이에요. 이게 60년대 말 68혁명부터 이제 이 현대 페미니즘,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즘을 이제 말하는 거죠. 이때는 그 네오 막스주의가 이제 신좌파 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고 그때 이제 현대 페미니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미니즘 자체가 아주 그 정체성 정치죠. 그 정체성 정치는 뭐 동성애, 또 페미니즘, 인종 문제 이런 게 정체성 정치죠. 그래서 정체성 정치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만났고 그다음에 이거는 젠더리즘으로 변화한 현재 상태입니다. 젠더리즘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완전히 이제 무시하고 성적 어떤 자유, 성 정체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퀴어 이론, 그러니까 동성애 이론으로 진행되는 그게 젠더리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PC주의와 이 페미니즘, 정체성 정치, PC주의는 모두 한 줄기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 비판 금지. 비판하면은 안 됩니다. 비판하면 무슨 반차별 뭐 이러면서 그 계속해서 비판을 받죠. 근데 이 현대 페미니즘 특징이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뒤에서 보겠지만은 이 페미니즘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이 마르크스주의를 이게 음, 거기서 나온 게 명백합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의 그 두 기둥인 계급투쟁과 역사 유물론 이것이 이 레디컬 페미니즘 그 뿌리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여를 하나의 계급으로 보고 그리고 철저하게 유물론적 시각에서 하는 게 이게 레디컬 페미니즘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 페미니즘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뭐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뭐 퓨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게 근거가 없고 출처가 없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이게 프랑스에서 이제 이게 나온 책인데 이 책에서 1830년도에 페미니즘이라는 어원을 최초로 쓴 사람이 이제 의사였어요. 의학적 용어로서 남자인데 막 여성적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남자 왜 이렇게 페미닌하지? 왜 이렇게 여성적이지? 그때는 이제 환자로 보니까 그때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그때 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1882년도 무렵에는 여성 참정권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페미니즘을 여성 운동 안으로 가져온 게 이게 이제 페미니즘의 어떤 그런 그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은 여성주의죠. 남성주의, 반남성주의이기 때문에 여성주의고 페미니즘의 목적은 오직 여성의 지위 향상, 권한 강화입니다. 그래서 늘 필연적으로 남녀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본질은 오직 남성 지배적인 문화를 뒤집는다. 이게 나중에 이제 가부장제 이론으로 이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는 서구의 페미니즘 운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냥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이나 어떤 그런 사회운동의 그 맥락을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페미니즘 운동은 명백히 앵글로색슨 백인 여성 그것도 교육을 받은 중간 계급 여성들이 그 투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시작이 이제 물론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미국 혁명 운동 이게 영향이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이 이제 이 여성 운동도 같이 일으킨 그런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 페미니즘 모델은 전부 미국식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성 운동 지도자들이 다 미국 모델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 페미니즘 운동은 철저하게 미국적인 그런 모델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그 페미니스트 원조는 메리 울스턴크래프트, 거의 원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캐디 스탠턴이 이제 나중에 그 미국의 그 여성 참여권 운동을 이끄는 그 이런 사람들이 이 원조인데, 처음에는 그냥 법적 권리 운동, 어떤 여성 참여권 운동이었지, 지금 현대 레디칼 페미니스트처럼 막 그 마구 남성들을 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었죠, 초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1 여성 운동을 보면 여성 참여권 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그 굉장히 과격하게 일어났어요. 1860년대 중반. 그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막 그 불 지르고 그냥 막 그 폭력적인 그런 어떤 과격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여성 참정권 운동이 그 영화도 있지만 서프로제트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영국의 그 에멀린 펜코스트나 에밀리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자기 그 목숨을 막 던지면서까지 여성 참정권 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는 제가 늘 인정하는 바이죠. 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자료에 있듯이 완전한 이제 여성 참정권 운동은 참정권은 1928년에 이제 받게 되고, 그 아주 그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그 투쟁을 한 그런 성과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 예. 우리는 여성 참여권 거저 얻었죠. 페미들이 제가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데, 우리는 미군정 시절에 재헌헌법이 도입되면서 자동으로 남녀 보통 선거권 운동을 얻게 되었죠. 예. 미국 참정권 운동은 그 앞서 말했던 케이지 스탠튼, 수잔 앤소니가 이끌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국 남북 전쟁 이후에 수정 헌법이 이제 통과되면서 백인, 흑인 구분 없이 남성들만 일단 참여권을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페미니스트들이 그 흑역사가 시작되는데, 물론 흑인이라고 해서 뭐 다 준 게 아니고 문맹인을 제외하고 또 투표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흑인 남성에 한해서 투표권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베스 케이지 스탠턴 같은 이런 그 미국의 여성 참정 운동가들이 그냥 왜 흑인 남성은 투표권을 주는데 왜 여성은 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조금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있어서, 이게 좀 페미니즘 역사에 있어서 약간 그 오점으로 남은,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참여권 운동이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그거는 여성 해방 운동이 1차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획기적인 어떤 그런 게 뭐가냐면은 1936년도에 미국에서 피임이 합법화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도 이제 어떤 그런 그 성적 자유, 어떤 성적 해방에 이제 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피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 이게 좀 굉장히 여성 운동사에서는 이게 피임과 나중에 이제 등장하는 피임약 시판, 이게 굉장히 여성 운동에 또 영향을 미쳤죠. 자, 뭐 아시다시피 또 제2 여성 운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몬 보바르나 베티 프리다는 현대 여성 운동의 어떤 그런 그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 그 현재 여성 운동의 계모들이 되죠. 그 시몬 보바르가 제2성을 쓰고, 또 뭐 베티 프리다는 여성의 신비. 그때 굉장히 과격하게 이제 이렇게 변하게 되고, 가정을 공격하고 남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게 이 베티 프리다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그 여성의 신비 책에 보면은 가정은 안락한 포로 수용소다. 가정주부들은 수감자다. 막 이러면서 그 가정주부들이 하는 일을 그냥 무슨 허들의 잡일 취급을 하고, 뭐 그냥 슈퍼우먼이 좋은 건 줄 알고, 어쨌든 시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8혁명 이후에 이제 백인 여성들이 대거 여성 해방 운동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제 배운 여자들이 있죠.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그랬으니까 그때 굉장히 급진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급진화가 되었냐면은 이 6.8혁명 신좌파 남성들이 너무나 권위적이었던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 이 586들하고 똑같거든요. 좌파 쪽의 586들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네들이 일이었어요. 6.8혁명 이 신좌파 남성들이 같은 여성, 같은 그 인권운동을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성들을 뭐 그냥 타이핑이나 튀게 하고 어떤 그런 경멸적인 대우에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이 급진 페미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 일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시몬드 보바르와 베티 프리다는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입니다. 이거는 뭐 명백한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이 페미니즘 자체는 굉장히 뿌리부터 그런 막스주의가 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 예, 예, 그거 뭐 이제 1960년대에 피임약 게시판이 되면서 이제 어떤 그 프리섹스 또 뭐 이렇게 성적 해방 운동 이런 게 굉장히 불붙기 시작하죠. 이게 피임약 게시판은 여성들에게 아주 획기적인 그리고 어떤 자유로운 성생활이나 어떤 그리고 여성의 성의 중요함을 이렇게 알려준 그런 게 되죠. 그 다음에 이 굉장히 유명한 게 1973년도에 낙태 운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낙태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지금도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보수냐 우파냐 좌파냐를 가를 때 낙태 찬반 이게 꼭 들어가는데 1973년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인정하는 판결을 합니다. 이게 로우 대 웨이드 소송이거든요. 이게 로우가 여성 이름이에요. 가명인데 이 여성이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제 이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낙태 인정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낙태 찬반 운동이 허세게 일어나죠. 예, 이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중요합니다. 여성 이제 이 급진 페미니즘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게 이데올로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 권력, 성 갈등, 그리고 남성을 계속해서 어떤 그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가해자 이런 걸로 취급하기 때문에 남성 성을 규제하고 어떤 그런 그 성적인 어떤 그런 그 뭐 성폭력 처벌법 이런 것이 이제 그때부터 딱 계속해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어쨌든 6.8 혁명의 이 뿌리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막 대학을 시작하고 이제 미국의 그 경제 부흥이 60년대는 최고조에 달했고 중산층이 탄탄할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젊은 친구들이 사회 저항 운동을 이렇게 하고 괜히 이유 없는 반항을 하고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그 제임스 틸에 나오는 그 영화도 이 시기에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 반대하고 그다음에 이제 67년도에 마오쩌둥이 이제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면서 그 영향도 또 젊은이들이 받고 그다음에 67년도에 체게바라가 또 이제 그 볼리비아 그 거기서 또 사망하면서 영웅시되고 그리고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젊은 세대에게 어떤 그런 낭만적인 어떤 그런 그 학생 운동 이런 걸로 이제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페미니즘이 분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분파가 지금까지 뭐 끝도 없이 만들어 내고 있죠. 이 페미들은 그냥 뭐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온건 페미니즘이죠. 온건 페미니즘. 그러니까 우리가 온건 페미니즘과 급진 페미니즘을 구분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온건 페미니즘은 가정을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뭐 어떤 그런 거뭐저 하지만은 부인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 페미는 가정을 공격하고 모성을 공격을 합니다. 모성은 거의 노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게 레디컬 페미니즘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변형이 되는 그래서 숱한 이런 그 이제 분파를 만들어내고 에코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뭐 환경운동과 같이 이제 더불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레즈비언 페미니즘이 이제 이때부터 게이 권리운동, 레즈비언 권리운동이 70년대 중반부터 일어나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동성애 합법화 운동으로 같이 연대하는 페미니즘과 연대하는 그런 걸로 변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급진적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여성사가 이때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화여대는 비교적 빨리 받아들였는데 1977년에 최초로 여성학이 이화여대에서 강좌가 되어서 뭐 여기에 이제 뭐 한명숙 뭐 지연이 이런 사람들이 배출이 되어서 지금 뭐 국무총리 장관하고 뭐 다 그렇게 어떤 그런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디컬 페미니즘이 완전히 주류가 됩니다. 그 전에 뭐 어떤 그 막스주의 페미니즘이나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그냥 눌러버리고 이 레디컬 페미니즘이 주류가 되는데 분명한 것은 초기 페미니스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마르크스주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에서 파생된 게 분명히 맞고 그리고 이 70년대 들어서면서 레디컬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가부장제 개념을 페미니즘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인류 역사는 가부장제부터 시작되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부장제라는 그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전혀 없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원주민과 전부 총질을 하는데, 그러면 남성이 강력하게 여성을 보호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무법천지였는데, 그것이 가부장제였나? 그것이 우리가 이 산업화 이걸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는 돈을 벌고 여성은 가정을 지키고 어떤 그런 역할 분담이 이게 가부장제 개념이었나? 저는 이것은 페미니스트들이 잘못 자기들이 이제 만든 거다, 추출한 이론이다. 저는 가부장제 개념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게 전혀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급진 페미들이 하고 책을 막 이제 써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가 소개한 거는 몇 가지 아주 그 페미니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획을 그은 그런 책들입니다. 그다음에 슐라미스 파이어스턴의 변정법, 케이트 밀렛의 성정치학. 이게 지금 우리나라 영페미들이 굉장히 열심히 읽어요. 이 책들이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69년, 1970년도에 나왔거든요. 벌써 이게 언제적이야? 50년이 넘은 책들을 지금 읽고 이거를 우리나라 이게 사회운동으로 이걸 한다는 게 제가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슐라미스 파이어스톤이 25살에 성의 변정법을 썼는데 마르크스 역사 유불론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과격한 단체, 레드 스타킹이라는 그런 그 여성 단체를 만드는데, 이제 빨간 스타킹을 신고 막 나와서 그 했던 게 유명한 게 뭐냐면은 미스 아메리카 선발대회를 반대하는, 뭐 브래지어를 벗어서 막 던지고 하이힐 벗어 던지고 이 운동을 레드 스타킹에서 한 거예요. 그것도 그때 말하자면 영페미들이었죠. 예, 그때부터 이게 뭐 굉장히 과격하게 변합니다. 7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막 마녀라고 막 지칭을 하면서 우리는 뭐 지옥에서 온 마녀들이랑 뭐 스스로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과격하게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트 밀렛이 이 성정치학이라는 책을, 뭐 유명한 여성입니다. 이 페미니즘 이론 과정에서는 페미니즘 이론을 본격적으로 가부장제 제도를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이 가부장제랄까 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정의를 하느냐? 가부장제는 남성이 폭력과 성착취로 여성을 종속시키는 제도로 규정을 한 것이 가부장제입니다.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레디컬 페미니스트들도 이 말을 계속해서 그냥 하고 앵무새처럼 이렇게 짓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했다시피 급진 페미니즘은 모성과 가정, 결혼 제도를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이란 자체가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가부장제가 재생산되고 아이를 재생산하는 이 자체가 결혼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이 가정을 결혼을 하고 하면은 곧 종의 노예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 자체를 완전히 그들의 잡일로 취급하고, 여자가 남자와 사랑에 빠지면은 이게 운명의 인질이다. 뭐.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별 말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사랑하면 그녀의 삶은 지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것은 아까 말했던 그 성변정법을 쓴 슐람스 파이어스턴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은 완전히 이 가부장제의 이제 노예가 되기 때문에 여성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인공적인 재생산을 해야 된다. 시험관 아기, 인공자공, 인공복제를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이게 정말 아주 뭐 상상을 초월할 어떤 그런 주장을 69년도에 이 슐람스 파이어스턴이 했던 거예요. 25살이 이 책을 썼던 거죠. 그리고 슐람스 파이어스턴은 30살이 되면서 이 정신분열을 일으켜서 평생을 이제 정신병원에서 살게 되었던, 어쨌든 이것이 나중에 페미니스트 이론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뭐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도 뭐 한두 마디는 알아들 게 있다고. 어쨌든 이 시험관 아기, 인공자공 이것을 벌써 70년 초에 이 슐라미스 파이어스턴이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성들에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고 뭐 이런 데이트 강간,
결혼 강간이라는 그 용어가 이미 70년 초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고나 매스컴에서 이 포르노, 매매춘 이런 거를 이제 성착취로 완전히 규정을 한 거예요. 네. 지금 우리도 지금 그런 뭐 성노동자 뭐 이러고 남성이 성을 구매를 하면은 구매자만 처벌하는 어떤 그런 게 여성들이 이제 이 레디칼 페미니스트 다 이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성은 장례적 희생자임을 강조한 게 이때 70년 초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완전히 계급 투쟁으로 보고 남성보다 여성은 더 우월하다고 주장도 있고 여성도 하나의 계급이다라는 그런 그 아주 굉장히 그 초창기 페미니즘 운동과는 왜곡되고 변형시킨 게 이 레디컬 페미니즘입니다. 그러면서 이 동성애 운동과 또 강력하게 결합을 하게 되죠. 이 동성애 운동도 그 비극이 거의 뭐 본산이죠. 그래서 서로 이제 연대하고 그리고 어떤 굉장히 남성 혐오적인 소사, 반남성적인 운동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게 변하고 슐라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또 왔었죠. 한 몇 년 전에. 그래서 코르셋 같은 그런 여성들이 꾸미는 게 다 남성들에 위해서 한다. 이게 남성 우월주의 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을 아예 그냥 꾸미지도 못하게 하고 그 아름다움 추구하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억지 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 우리나라 그 또 몇 년 전에 탈코르셋 운동하면서 이게 또 우리나라 영패미들에게 영향을 굉장히 미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낙태 합법화, 그다음 동성애 이런 운동들과 계속해서 이제 결합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1980년 되면서 여성 운동이 이제 침체기를 겪습니다. 이제 다 주장할 걸 다 주장을 했어요. 주장할 게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이런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이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미국에 이제 뿌리면서 해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여성성, 남성성 이 자체를 완전히 해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퀴어 이론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퀴어 이론은 동성애 이론입니다. 그래서 젠더라는 그 이론을 들고 나오는데 젠더는 남성성, 여성성을 완전히 생물학적인 걸 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때 이제 트랜스젠더 수술도 이제 1970년대 되면은 엄청나게 이제 그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막 계속해서 그 수천 명이 트랜스젠더 수술도 받고 이러면서 이게 젠더리즘과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앞서 말했던 이 페미니즘 이론가들이 거의 대부분 레즈비언들입니다. 이거를 페미들이 얘기를 안 해요. 주디스 버틀러도 뭐 다 자기들이 그 커밍아웃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게일 루빈, 뭐 안드레아 드와키 전부 이 사람들이 페미니즘 이런 책도 많이 썼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명백한 레즈비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론화 작업을 많이 했다는 거 이것을 우리나라 그 영페미들이 꼭 좀 알았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걸 너무 몰라서 정말 그 배경과 그 맥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도에 드디어 이제 완전히 이 젠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디스 버틀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젠더 트러블이라는 이 유명한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젠더 트러블이. 그래서 퀴어 이론을 이 주디스 버틀러가 만들어냅니다. 주디스 버틀러를 얼마 전에 우리나라 EBS가 주디스 버틀러 특강을 할 정도로 이 젠더리즘에 대해서는 거의 뭐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죠. 그래서 그 완전히 다 여성, 남성이라는 범주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을 이라 말하지 말라. 성을 양분하면 이 자체가 남성의 논리에 속박이 된다. 그래서 완전히 생물학적 사실도 부정을 합니다. 젠더 트러블이 이게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애라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이 자체를 완전히 적으로 보고 이것을 부셔버리자. 그런 이제 이론으로 발전하고 수십 개의 젠더를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71개가 있다는 둥, 뭐 63개가 있다는 둥, 온갖 이 성별을 다 만들어내고 아침에는 남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저녁엔 여자가 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성별 조합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이 주디스 버틀러가 이 원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학계도 1995년도에 그 제4차 세계 그 베를린 아니 그 베이징에서 제4차 그 유엔 여성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 젠더 이퀄리티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페미니즘이 이제는 젠더 개념과 합쳐져 버리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계속 젠더 갈등 하는 게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예,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이것이 이제 교차성 페미니즘, 다문화 페미니즘은 다인종, 다민족, 이게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다문화주의가 막 이렇게 부상하면서 여기도 이제 이 다문화 페미니즘이 모든 인종, 뭐 계급, 뭐 문화, 성별, 장애인, 난민, 연령, 성별 모든 걸 다 합쳐서 이것이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젠더 불평등의 어떤 원인이 되는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문화 페미니즘에서 이 교차성 페미니즘, 인터섹셔널 페미니즘으로 이게 또 이게 변형이 되고, 현재 이제 이게 뭐 교차성 페미니즘,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거. 페미니즘의 그 분파가, 많은 분파가 있지만은 교차성 페미니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제 이 K 페미니즘,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NL 페미니스트라고 붙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실제로 제가 여성 운동을 2000년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다 체험을 했던 건데, 이 586 세대 이 남성 운동권과 586 세대 여성 운동가들, 그 당시에 뭐 남인순, 뭐 정준숙 다 있었죠. 한명숙, 지은이, 또 그 국회의원을 했던 뭐 김미경, 이미경, 또 김희선,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여성단체를 만들기 시작해요. 좌파 여성단체를. 그러면서 여성 부분을 자기들이 이제 양분을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투쟁으로 나서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이 민족해방파입니다. 이게 주사파가 1980년 중반에 본격적으로 생기면서, 이게 이제 이 586 운동권들도 다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NL 계열입니다. 다 NL 계열은 90%가 주사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도 한명숙 같은 경우에는 그 남편이 또 뭐 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NL 계열 페미들은 반미, 반일, 친북 성향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성 운동을 하면서 제가 등을 돌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저는 여성 운동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안에서 계속해서 통일 운동을 하고 늘 미국 군사 패권주의를 비판하고 남북 분단의 원흉이 우리가 이 미국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사람, 저하고 제가 초창기에 했던 여성 운동가들이 지금도 뭘 하냐면은 그 한미연합운동, 한미연합 그 군사훈련 반대, 한미동맹 해체를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속에는 이 NL 계열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정치권에 이 여성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좌파 여성단체 대부분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를 하고 막 그렇게 가지고 있죠. 예. 여기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고, 또 한국 여성단체 연합 같은 경우는 상임 대표가 이게 6.15 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여성본부에 다 지금 공동대표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미동맹 해체를 외치고 한미군사연습 중단을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추사파냐 아니냐를 구분할 때는 용어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남한인데 이 사람들 절대 남한이라고 하지 않죠. 남한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남한을 정부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꼭 남측, 남쪽,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용어를 보면은 이 여성들도 꼭 남측이라 그래요.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뭡니까, 그 청문회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남쪽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지 절대 남한이라고 하지 않았잖아. 이런 거 보면은 너무나 이 사람들이, 이 NL 계열 페미들이 너무나 반일 운동을 하고 있어서, 제가 여기서부터 저는 애초에 굉장히 일찌감치 여기 등을 돌리고, 그때부터 제가 비판을 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 민족주의, 그 NL과 페미니즘을 결합한 유명한 책이 뭐냐면은, 이 여가부 장관을 했던 정현백 교수가 2002년도에 민족과 페미니즘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급진 페미니즘과 이 민족 해방, 이 NL을 합쳐버린 거예요. 그 짬뽕 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변종을 만들어버린 게 오늘날의 K 페미니즘입니다.
제가 민족과 페미니즘을 다 읽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짬뽕을 시켜놔 버린 거예요. 이게 정연백 교수가 그런 역할을 하고 결국 또 여가부 장관도 한번 했죠. 자, 그 다음에 페미니즘을 넘어 휴머니즘으로. 제가 이제 왜 휴머니즘이어야 하냐? 제가 앞서 우리가 다 밝혔지만 이 페미니즘 이론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왜곡되고 너무나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갔고, 우리가 참정권 운동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여성 운동의 성과는 이건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죠. 여성들이 어떤 그 법적 권리가 예전에는 약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이 남성을 공격을 하고 가정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비혼을 조장을 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출생 수가 42%가 감소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국가적인 재앙입니다. 페미니즘 운동은 필연적으로 비혼을 조장을 합니다. 비혼을.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페미니즘 운동이 기승을 부리면은 여성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고 어떤 그런 그 비혼이 마치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변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유엔에서 인정한 아시아 1위, 세계 11위 성평등 국가입니다. 완전히 선진국이에요, 이미. 근데 여성계는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심지어 이거를 발표를 하지 않아요. 유엔을 그렇게 좋아하고 유엔을 좋아하면서도 유엔에서 발표한 성평등 지수를 얘기를 안 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저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당당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 페미니즘 자체가 계속해서 배타적인 정체성 정치를 하니까 계속해서 남성을 공격을 하고 가정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성성, 남성성을 공격을 하면은 여성의 실존을 위협을 하게 됩니다. 여성에게 오히려 위해를 가하고 여성들을 더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페미니즘 격렬하게 비판하는 것이 결국은 여성에게 이것은 손해를 끼친다. 이 자체가. 그리고 남과 여의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다. 그리고 이 젠더리즘, 아까 얘기했듯이 1990년 초부터 이 성별을 완전히 해체를 하면서 아동 청소년들이 성정체성을 혼란을 막 일으키죠.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들이 여성으로 이 성전환을 하고 완전히 여성 스포츠계가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막 그 역도 선수가 막 그 남자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올림픽에도 출전을 하고 수영, 육상, 지금 트랜스젠더 운동 선수들이 여성 스포츠계를 초토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어떻게 여성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정도로 이 젠더리즘의 폐해가 이게 너무나도 우리 사회, 우리 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들은 늘 말합니다. 여성 해방의 조건이 뭐냐? 결혼 제도를 끝장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결혼 제도가 곧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그 가부장제를 끝장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 앞서 말한 그 이론에도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그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페미니즘은 아까 얘기했듯이 50년 전 유물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여성은 약자, 희생자, 피해자가 아닙니다. 자꾸만 이것을 여성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이 얼마나 훌륭하고 똑똑하고 진짜 뭐 알파걸들이 많습니까? 여성들이 못할 일이 뭐가 있나요? 근데 계속해서 페미들은 여성을 자꾸 약자 프레임으로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굉장히 피해의식을 주기받은 거죠. 이게 결국 자존성을 해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저는 엔티 휴머니즘이라고 저는 규정을 했습니다. 페미니즘은 반휴머니즘이에요. 이게 결코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현재 우리 페미니즘을 어떻게 되냐? 페미니즘을 완전히 넘어서야 된다. 이미 페미니즘이 필요한 나라가 있죠. 중동, 인도,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분명히 아프리카 같은 국가는 지금도 여성 할례를 막 하잖아요. 그런 나라는 분명히 페미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남과 여가 서로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남녀 갈등을 넘어서자. 지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무슨 남녀가 무슨 이대나 미대녀가 무슨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쩍 갈라지는 거. 이게 정말 저는 윤석열 정부의 크나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윤석열 정부는 어떤 특정 성별에 치우치는 정책이나 어떤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남과 여는 파트너다. 우리는 상호 협력하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고 서로 함께하는 동지다. 그런 어떤 그런 그 파트너십 정신으로 우리가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 정말 그 아주 오래된 이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야 되고 이 페미니즘 운동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휴머니즘 운동으로 가야지 우리 사회가 이제 저는 바람직한 사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